안녕하십니까. 2021년 장애인복지관 강점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디지털 접근 사업 중 데이터 기반 비대면 건강과 안전지원 사업 발표를 맡은 제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윤종욱 과장입니다. 우선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구조의 재정립에 따라 농산어촌 종합복지관의 서비스 디자인에 기반을 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차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참여 주체 및 진행 인력, 사업 내용, 제한점 및 향후 제언, 실무자를 위한 팁, 생각해보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이 진행되게 된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겠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이며 더불어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실시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팬데믹 시대 비대면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증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의 건강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진행 방식에 대한 고민, Io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의 증가, 홀몸 장애 노인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의 필요성이 본 사업의 첫 번째 실시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다양한 돌봄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IoT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은 적용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아직 그 수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홀몸 장애 노인의 고독사 등 안전위기 상황의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 및 도농복합도시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장애인들의 고령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홀몸 장애인 노인의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수단이나 방법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이웃 주민과의 1:1 연계를 통한 안전돌봄 네트워크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사업의 두 번째 실시 배경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에서 장애 노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중 1인 가구는 27.2%로 2017년 26.4% 대비 0.8%포인트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애인 1인 가구에서 노인의 비중은 6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서비스 증가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 장애인들의 욕구 및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여건에 놓여진 읍면지역의 장애인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업 참여 주체 및 진행 인력입니다. 먼저 건강돌봄 영역의 사업 참여 주체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만성질환의 위험이 있는 장애인 중 서비스에 동의한 장애인이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본 사업의 경우 자기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참여가 유리합니다. 다음 안전돌봄 영역의 사업 참여 주체는 가족이나 지지체계가 전무한 홀몸 장애 노인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장애인 중 서비스에 동의한 장애인이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는 기기를 설치하여 센서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이므로 서비스에 있어서 동의는 필수가 됩니다. 사업의 진행 인력을 살펴보면 건강돌봄과 안전돌봄의 경우 초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사용법과 동의를 구하는 부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돌봄의 경우 초기 단계를 지나서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상 위기상황 반복 시 유선 연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이웃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관리에 욕구가 있으며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크게 건강관리기기 대여, 건강관리기기 사용법 교육, 건강상황 데이터 기록, 병원 동행 서비스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건강관리기기의 경우 혈압계 및 혈당 측정 기기를 대여하여 가정에서 자가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소에 기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작동법이 익숙하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사용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파일을 통한 사용 설명서를 첨부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초기에는 1, 2회 정도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명서를 통한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의 경우 가정 방문을 통한 반복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기기를 대여할 때 나누어 드린 기록지를 통해 일일 건강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기검진 및 의학 처방 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의 경우 차량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여 병원을 동행하게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분들이 데이터를 기록하기 쉽도록 기록지 등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려도 좋고 달력이나 메모지에 직접 기록을 해 두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제대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선 첫 번째로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에 저촉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알기 쉽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혈압 및 혈당의 측정에 관련해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이 가능하지만 제공자는 본인, 즉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가 측정을 통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의학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대면 건강돌봄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간 및 거리의 제약이 줄어들어 서비스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령 준수를 통해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지고 있던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가할 수 있었으며 건강상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의학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안전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데이터 기반 IoT 활용 안전돌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소개에 앞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이란 초연결 사회의 기반 기술 서비스이자 차세대 인터넷으로 사물 간 인터넷 혹은 개체 간 인터넷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곧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사례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나 IoT 공기청정기, 보일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각 기기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통제나 조작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사물인터넷은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의료 분야, 스마트팜, 물류운송 시스템 등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기기의 경우에도 다양한 명칭과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경우 가장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며 2021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안내에 따르면 전국 총 222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199개 기관, 장애인 124개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토이 로봇을 활용한 사업으로 토이 로봇을 활용하여 안전, 정서, 투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급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AI 스피커를 활용하여 대화 유도, 음악 감상, 뉴스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낙상이나 응급 상황 등 위기 상황에서 관계기관에 긴급 SOS 알림을 보내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 TV 등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로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채널을 바꾸지 않는 등 리모컨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스마트 LED 등 교체 사업으로 IoT 센서가 탑재된 LED 전등을 주거지 내에 설치하여 동작 감지 센서가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음을 감지하면 실시간 알림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플러그 사업으로 플러그에 센서를 내장하여 전기 사용 정보와 조도 변화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전송하여 일정 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 및 조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응급 상황을 파악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IoT 장비로서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해 치매 노인,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 낙상사고 예방, 헬스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IoT 안심폰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 및 영상통화 및 조도, 온도, 습도, 동작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긴급 상황 시 119 호출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기기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감지 센서입니다. 이는 선풍기 리모컨 정도의 크기의 센서를 주 활동 지역에 설치하여 대상자의 움직임, 조도, 습도, 온도, 유기화합물 등을 분석하여 움직임 등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을 통해 위기 상황을 파악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기의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본복지관에서는 여러 지역의 설치 사례 및 비용, 기기 사용 편의성 등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동작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작감지 센서 설치 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족이나 지지체계가 전무한 호르몬 장애 노인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모니터링의 경우 매일 오전 업무 시작 전 기기 데이터 확인을 통해 안부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 및 이상 신호 확인 시 유선을 통한 안부 확인, 유선을 통해 안부 확인이 불가능한 세대의 경우 가족 및 이웃 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안부 확인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설치 후 모니터링 화면을 살펴보면 움직임, 온도, 습도, 밝기, 이산화탄소 등의 상황이 그래프나 수치화되어 표시가 되며 이를 데이터로 기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감지 센서 설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60대 독거 남성 장애인 가구의 동작감지 센서를 통한 위기상황 대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소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계셔서 건강 및 안전의 위기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동작감지 센서 설치를 통해 안부 및 안전 확인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센서의 위험 신호에 따라 1차적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며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차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쓰러진 상황을 확인 후 119 신고를 통해 응급 상황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만약 평소 통화가 자주 되지 않는 분이었다면 일상적으로 통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19와 같이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안부 확인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웃 주민과의 1:1 연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비대면 안전돌봄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간 및 거리의 제약이 줄어들어 서비스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우수 사례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보급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를 통해 응급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기타 데이터를 확인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의 연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한점 및 향후 제언입니다. 우선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은 기기 설치 및 데이터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우려입니다. 물론 본 데이터를 사적인 용도라든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진 않겠지만 서비스 이용자는 이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기의 성능이 높을 경우 이러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서비스를 거부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기 작동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의 경우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돌봄의 경우 자가 측정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대상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 따른 충분한 설명 및 기기 설치 시 적정 수준을 선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호하면서 사생활 침해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기기의 선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기 작동 등 제한적인 경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여 건강 상황을 관리하는 서비스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무자를 위한 팁으로서 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치 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황은 없으나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있다면 보호자에게도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 활동 지역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 생활을 하는 장소가 거실이라면 거실에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탈출하는 것에 있어서 주 활동 지역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의 침실에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침실에서 잠만 주무시고 주 활동 지역은 거실이라면 자칫 활동 데이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도 역시 계속 어두운 상태로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안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 평균치가 산출이 된다면 기본 상황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기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 주민과의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유선 통화를 통한 안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상의 위기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때는 이웃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기기 사용법 교육 시 반복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기기를 작동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으로는 동작 감지 센서 설치 후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안부 확인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가정 내 온도나 습도를 잘 체크하여 주거 환경 개선이나 냉난방 지원 사업의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평균 온도가 매우 낮다든지 여름철 습도가 매우 높은 경우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오전 데이터 확인 후 안부 확인차 전화 상담을 할 경우에
기기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혹은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자칫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기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장치나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오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로 인해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지,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접근법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야기시키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및 안전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